도대체 누가 이 문자를 설계한 거죠? 이건 수학자들이 연구해도 될 만큼 정교하고 기계들이 배워도 될 만큼 효율적입니다. AI가 가장 빠르게 배우는 언어, 심지어 디자인과 심리학까지 고려된 문자. 저는 단지 한국에서 문자를 보러 왔을 뿐인데 돌아갈 때는 새로운 수학책 한 권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름은 한글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저는 안투안 베르나르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수학 교수랍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저는 숫자를 좋아해요. 패턴도 좋아하고요. 공식과 논리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저에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깔끔하고 규칙을 따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제게 언어는 복잡한 것이었어요. 단어들은 의미가 바뀌었고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뜻을 담고 있었어요. 온통 감정과 추측뿐이었죠. 저는 언어란 그냥 우리가 말하고 쓰는데 사용하는 소음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어학 교수인 제 친구 피에르가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피에르, 제가 말했어요. 저는 수학을 해요. 시는 안 써요. 하지만 그는 저와 함께 웃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안투안, 들어봐요. 한글 같은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국 알파벳의 이름이에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수학적이에요. 논리로 설계된 거거든요. 구조가 있어요. 실제로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저를 멈춰 서게 했어요. 정말 수학처럼 작동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몇 주 후, 저는 대한민국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 주변의 모든 표지판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로 쓰여 있었어요. 원, 직선, L자 모양, 그리고 작은 블록들이 서로 위아래로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어나 영어, 심지어 중국어와도 달랐어요. 깔끔해 보였어요. 균형이 잡혀 있고요. 거의 암호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수학적 두뇌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여기 패턴이 있어. 속삭였어요. 이건 무작위가 아니야. 설계된 거야. 저는 벽에 있는 표지판들, 자판기에 쓰인 글자들, 출구 문 근처의 라벨들을 쳐다봤어요. 모두 똑같았어요. 규칙을 따르는 것 같은 이 이상한 문자들이요. 이게 한글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베르나르 교수님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리는 악수를 했고 그가 제 가방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도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크고 밝았고 어디에나 빛나는 간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간판마다 똑같은 문자가 있었어요. 한글이요. 김 교수님, 마침내 제가 물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글자들이 왜 그렇게 정리되어 보이나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 중 하나거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과학적이라고요? 규칙을 따른다는 뜻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발명하셨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원하셨거든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요. 그래서 논리로 설계하셨어요. 한글은 기계처럼 만들어졌어요. 간단한 부품들, 명확한 조합이요. 그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왕이 그런 식으로 문자 체계를 설계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우리 알파벳이 천천히 발달했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요.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뭐 그런 것들에서요. 그냥 일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한글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였다고요. 그 생각이 저를 흔들었어요. 내일부터 연구를 시작할 거예요. 김 교수님이 말했어요. 꽤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가의 작은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공항에서 봤던 기호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찾은 사진들에서 따라 그렸어요. 비읍, 아, 니은, 기역, 히읗. 간단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조합하니까 새로운 모양들이 나타났어요. 수학 공식 같았어요. 화살표를 그렸어요. 작은 방정식들을 적었어요.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추측해봤어요. 그때 뭔가가 일어났어요. 아라는 모양 나중에 모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항상 큰 글자들 옆에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응이나 흐 같은 글자들은 위나 아래에 올 수 있었어요. 이건 패턴 시스템 같아.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학의 함수 같은 거야. 제가 미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언어 안에서 논리를 찾고 있는 건가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의 그 전율을 느꼈어요. 젊은 학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흥미진진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정말일 수 있을까요? 문자 체계가 정말로 수학적 아름다움으로 설계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공항에서 봤던 그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자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문자 체계가 정말로 기계처럼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침을 먹고 나서 김 교수님이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들을 지나 달렸어요. 낮에도 도시는 한글로 가득했어요. 모든 상점 간판, 모든 거리 이름, 모든 광고 전부 그 깔끔한 작은 모양들로 쓰여 있었어요. 원, 선, 네모들이요. 드디어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어요. 책과 포스터, 한국 문자 도표들로 가득한 교실로 들어갔어요. 한쪽 벽에는 한글이 수백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연표가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화이트보드 쪽으로 돌아서서 마커를 들었어요. 시작해볼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것들이 한글의 기본 자음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이름을 말해주었어요. 이건 기역이에요. 이건 니은이고요. 이건 디귿이에요. 이건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음들을 써주었어요. 아, 어, 우. 이것들은 모음이에요. 아, 어, 그리고 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음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기역의 아를 더하면 가가 되어요. 니은의 아를 더하면 나가 돼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간단하면서도 영리했어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잠깐만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함수 같아 보여요. 공식이요. 김 교수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오, 계속해보세요. 수학 같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C가 자음을 의미하고 V가 모음을 의미한다면 CV는 음절이 되는 거죠. 끝에 다른 자음을 더하면 CVC가 돼요. 그가 웃었어요. 정확해요. 한글이 그렇게 작동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CVC 또는 CV.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어요. 모든 소리는 자리가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설계된 거예요. 또 그 단어였어요. 설계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 기호들이 아니라는 거네요. 모든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요. 그가 한 글자를 가리켰어요. 미음. 이 글자는 미음이에요. M 소리를 내요. 이 모양은 M을 말할 때의 이 모양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옷을 가리켰는데 이건 S 소리를 내요. 이 모양은 혀가 이에 닿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 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모양들이 그냥 기호가 아니었어요. 인체 구조를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말할 때 우리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요. 세종대왕께서는 김 교수님이 말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글을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만드셨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우리 글자들이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는 그리스어에서 왔고, 그리스어는 누가 알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화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글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달이나 기계처럼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가의 작은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열었어요. 공식을 다시 적었어요. C, V, 음절.
CVC 완전한 음절 블록. 그 다음에 실제 예시들로 놀기 시작했어요. 기역, 가, 니은, 우, 누, 비읍, 니은, 번. 퍼즐을 푸는 것 같았어요. 각 음절은 부품들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였어요. 그리고 규칙은 항상 같았어요. 심지어 계산도 해봤어요.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 그리고 받침이 27개가 있어요. 모두 섞으면 11,000개가 넘는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시스템에 맞아요. 프랑스어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단어들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규칙을 어기거든요. 글자들이 묵음이에요. 어떤 건 겹쳐져요. 어떤 건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요. 이것과 비교하면 혼돈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모든 것이 말이 되었어요. 그냥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수학이었어요.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대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무도 저에게 이런 문자 체계가 존재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피에르가 맞았어요. 한글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논리적이었어요. 똑똑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호텔 창문 밖으로 빛나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밖의 간판들은 여전히 그 기호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신비로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질서가 보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쩌면 언어가 수학만큼 우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이 한국의 중학교를 방문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뭔가를 외우는 학생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서나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글자를 따라 쓰거나요. 어쩌면 소리를 반복하거나요.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본 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어요. 밝은 복도, 벽에 붙어있는 학생들의 포스터, 그리고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이요. 김 교수님을 따라 2층 교실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7학년 국어 수업을 참관하실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수업이에요. 저희가 들어가자 35명의 학생들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은 호기심 어렸지만 예의 바랐어요. 선생님이 저를 프랑스에서 온 수학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몇 가지 놀란 반응을 기대했었어요. 수학 교수가 국어 수업에서 뭘 하는 거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쪽에 앉은 한 여학생은 심지어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칠판에 한국어 단어 한을 썼어요. 오늘은 이 음절을 분석해보자. 그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물었어요. 누가 이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까?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아까 손을 흔들어준 그 여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지민이었어요. 자신 있게 일어났어요. 한은 세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흐은 히읗이라고 불러요. 무성 자음이에요. 아는 아라고 하는 모음이에요. 전설 모음이에요. 니은은 니은이에요. 비읍이에요. 칠판으로 걸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각 글자를 퍼즐 조각처럼 안에 배치했어요. 히읗은 위쪽에 가요. 아는 오른쪽에 가고요. 니은은 아래쪽에 맞춰져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반 친구들 쪽을 돌아서서요. 이걸 보면 이 모양이 균형 잡혀 느껴져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요. 하지만 아를 우로 바꾸면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아래쪽이 더 무거워 느껴질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거든요. 13살이 제가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구조, 무게감,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지민이가 말했어요. 시스템이에요. 암호 같은 거예요. 모든 글자는 위치와 모양,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한 남학생이 기억이 어떻게 날카롭고 자르는 듯한 소리를 내는지, 미음은 부드럽고 둥글게 느껴지는지 설명했어요. 다른 학생은 어떤 글자들은 위로 열려 있고, 다른 글자들은 음절을 아래로 고정시킨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정식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글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들에게 칠판으로 나와서 다른 단어를 분석해보라고 했어요.
학교라는 뜻이에요. 학은 히응, 아 기억으로 만들어졌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리고 교는 기억 요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제 관심을 끈 말을 덧붙였어요. 교는 둥근 소리로 끝나요. 학의 날카로운 끝과 균형을 맞춰줘요. 글자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음절의 리듬과 모양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균형에 대해 말하는 디자이너나 소리에 대해 말하는 작곡가처럼요. 김 교수님 쪽으로 돌아서서 속삭였어요. 이게 보통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학생들은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자를 분석하는 법을 배워요. 그 대답이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문법, 철자, 규칙 외우기에 너무 집중해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언어를 논리로 또는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알파벳을 공학이나 건축학처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냥 교육이 아니었어요. 디자인 사고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민이와 이야기하기 위해 남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한글을 이런 식으로 보는 법을 배웠나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희 선생님이 항상 글자들에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 글자를 쓸 때 느낌이 들어요. 글자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가벼운지 무거운지요. 그건 놀라워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냥 한글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누구나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봤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글이 그냥 또 다른 문자 체계라고 생각했었어요. 단어를 쓰는데 사용하는 성과 원들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생각과 구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탐구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처럼요. 수학자들처럼요. 예술가들처럼요. 이틀 연속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교수님과 저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 학생들은 언어나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AI, 즉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계들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한글이 AI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책상에 노트북이 있는 걸 봤어요. 학생들은 이미 그룹으로 작업하고 있었고, 빠르게 타이핑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오늘은, 그녀가 말했어요. 학생들이 한글이 어떻게 컴퓨터가 더 잘 학습하도록 돕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전에 AI 시스템들이 인간 언어를 어려워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은 예외와 묵음 글자, 혼란스러운 규칙들로 가득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게 한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민준이라는 키 큰 학생이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작은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어 단어를 읽고 새로운 단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한글이 명확하고 규칙적인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 AI가 영어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빨리 배웠어요. 노트북에서 몇 개의 버튼을 클릭했어요. 앞쪽에 큰 화면에 데모가 나타났어요. 먼저 비읍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R을 입력했어요. 컴퓨터가 바라는 음절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받침으로 이응을 추가하니까 컴퓨터가 단어를 방으로 바꿨어요. 보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한글 구조를 따라서 음절을 만들어요. 자음, 모음, 받침. 수학 공식 같죠?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너무 깔끔했어요.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제가 수학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인 지혜가 무대로 나왔어요. AI가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알록달록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게 한국어예요. 그녀가 짧은 파란색 막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고요. 그리고 이건 훨씬 높은 막대를 가리켰어요. 프랑스어예요. 반 전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AI는 한국어를 약 40% 더 빨리 배워요. 지혜가 계속했어요. 한글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30% 적은 메모리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저를 똑바로 보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21세기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해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평생 시스템들을 연구해왔어요. 수학, 코드, 논리를요. 하지만 1400년대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현대 기계들과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비밀 열쇠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래를 열 수 있는 작지만 훌륭한 설계를요. 수업이 끝난 후 지혜와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배웠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뭐가 한국어를 컴퓨터에게 더 쉽게 만드는지, 왜 한글이 그렇게 깔끔한지. 답을 외우지 않았어요. 지혜가 덧붙였어요. 테스트하고, 비교하고, 실험했어요. 그들의 답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진짜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일해요. 창조자들이 그렇게 태어나고요. 교실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이들은 그냥 고등학생들이 아니었어요. 500년 된 알파벳의 도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젊은 마음들이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대학에서 제가 본 것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 앞에 서서 한글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제가 말했어요. 그냥 알파벳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코드예요. 어떤 수학 공식만큼 우아한 공학작품이에요. 학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언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 후, 한글의 수학이라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어요. 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수강 신청을 했어요. 한글의 구조가 데이터 압축, 암호화, AI 설계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도 발표했어요. 연구하면 할수록 그 설계가 얼마나 깊은지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은 2년 후에 왔어요. 국제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행사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봤어요. 지민이었어요. 한글 분석으로 저를 놀라게 했던 그 똑똑한 중학생이요.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베르나르 교수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제가 말했어요. 넌 내가 언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어. 그녀가 웃었어요. 사실 교수님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전에는 논리와 감정이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이 저희 수업을 방문하신 후에 언어가 논리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요. 첫 번째 연구, 논문 사본을 저에게 건네줬어요. 한국 글자의 모양이 사람들이 읽을 때 느끼는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 눈이 조금 시렸어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대신 제가 줄곧 학생이었던 거였어요. 전에는 한국이 그냥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글이 그냥 또 다른 알파벳이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와 구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배운 것은 이거예요.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수학적 시스템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연결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요. 언어, 수학, 디자인, 논리가 모두 함께해요. 한국 교육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만 가르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왜인지 묻는 법을 가르쳐요. 좋은 시스템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요. 한글이 그 증거예요. 이제 프랑스 알파벳을 보면 지저분해 보여요. 여전히 제 언어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한국도 다르게 보여요. 한글은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말해요. 미래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논리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